자, 189쪽 보시면 공동사업 주체 3번. 주로 이제 민간인들이 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 기업 니은번과 디귿번의 차이점. 기업번의 토지 소유자라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두 사람을 토지자 등록자를 공동사업체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은 주택조합이 역시 민간인 중에 주택조합. 근데 주택조합 중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예요. 지금 이건 건설할 때 공동으로 건설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 없는 리모델링 보통의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 주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빠지고 보통의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등과 여기는 이제 등록사업자와 지자체 공사와도 주택조합은 같이 할 수는 있어요. 포함해서 이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역시 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공동사업체로 보는 건 똑같고요. 그런데 디귿번의 고용자라면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 고용자가 사원아파트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고 고용자는 경영에 충실하라고 이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억 니은번과 차이 의무. 그리고 1번째 공동으로 할 때 그 역할 분담 얘기예요. 공동으로 할 때 같이 될 요건으로서 이 중에서는 등록사업자가 민간 전문가라고 했잖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등록사업자가 시공 요건을 갖추거나 건설업에 등록을 해서 건설업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등록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해야 되고 등록사업자 아닌 자가 땅은 제공하라. 그래서 B번에 토지 소유자나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즉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지 소유권은 확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시공은 등록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은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 땅에 지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할 분담. 그리고 C번은 뭐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런 거 말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라. 책임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만 당연한 요건을 보시면 되고 역할 분담 A, B만 좀 구별해 보시는. 그리고 유명한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주택조합 항상 셋으로 보시라고 했는데 일단 만들 때부터 주택조합 만들 때서 보시면 어느 조합이든지 간에 앞에 개발조합, 정비조합 통틀어서 항상 조합을 만들 때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립인가를 행정청에 먼저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법인인 것은 등기까지 마쳐야 되는 것이고 설립인가 똑같잖아. 행정청에 설립인가를 받아라. 직장도 설립인가를 받아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똑같이 설립인가를 행정청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조합만큼은 유일하게 설립 신고 대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설립 간단하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법 전체 중에서 이 직장조합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인가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 설립인가도 시장구청장의 설립인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직장조합이 신고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생각나실 겁니다. 그죠? 보통 주택조합은, 직장조합은 본인이 건설 주체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직장이라면 내 집 마련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건설할 게 아니고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설 안 하고 국가가 지은 공급받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으면 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 둘을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원칙과 예외. 그리고 올해 신설된 얘기 중에 리모델링만큼은 법인으로 본다. 성격을 법인으로 보겠다 하는 거. 이건 여전히 법인 아니죠.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보겠다고 한 것은 설립인가를 행정청에 받고 나서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라는 이 표현은 리모델링에서만 쓴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겁니다. 법인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요것이 주택조합 중에서 요것이 앞에 두 조합과 비슷하거든요.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법인으로 본다 그랬잖아. 근데 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가입합니다. 정비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리모델링은 누가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판다는 점에서 그쪽과 성격이 같은 거예요. 여기는 새로 조합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존 소유자가 아닌 자가. 이것만 법인이 아니지. 여기는 그저는 법인으로. 법인으로 본다면 이런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생긴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 둘과 지역과 직장 이 둘이 서로 비슷하고 여기과 여기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보시면 기업번의 설립인가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이 셋 다 마련 또는 리모델링에 다 들어가니까 시장의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부에서는 간단하게 설립인가 받을 때는 시장의수구청장 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혼자 할 때 등록할 때는 국장을 찾아가야 되고 시장의수에 설립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아래 손표지를 보시면은 지역과 직장조합의 법적 성격은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과 달리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설립인가나 신고만으로 성립됨을 주의하라. 이렇게 해놓고 지역과 직장은 리모델링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인가받은 이후에 따로 등기를 해야 성립함을 주의하라.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일도 적어놨잖아요. 제가. 리모델링 조합은 법인입니다. 이렇게 좀 구별해 보시고 니은 디귿번이 요게 니은번 지역과 직장의 설립인가 신청지 제출 자료. 요게 디귿번 얘기예요. 리을번 얘기야. 뭐야? 그렇죠? 이게 디귿번이지? 이게 니은번이고? 자, 니은번의 지역과 직장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그러니까 우리 지역과 직장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을 때 그 제출 서류에서 A, B, C, D, E 요거는 리모델링 포함해서 모든 조합의 공통점이에요. F1 밑줄 거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만 구별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창립총회 회의록 우리 조합을 만들어서 창립총회라고 우리 창립총회에서 뼈대를 갖추기 때문에 우리 창립총회 회의록이라든지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장 선출을 했을 때 이 조합장이 그 동의하는 조합장 선출 동의서라든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규약 조합의 약속 규약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규약이라든지 조합원 명부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건 이거 다 공통적인 일이에요. 아니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창립총회를 어떻게 했고 조합장 선출이 됐고 조합원 전원이 정한 조합규약 약속이 있어야 되고 조합원들이 누군지 명부가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 이런 것은 어느 조합이나 설립인가 신청이 제출서로 공통점인데 F번은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제출 서류에서 F번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 그런 거 구별하시는 자체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구별하는 거 물어보는 게 기본이에요.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설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한 권리 아닙니까? 최근엔 사용권은 80% 이상이고요. 대지 소유권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요 얘기는 최근에 들어간 얘기고 올해부터 들어간 얘기고 시행이 7월 24일이니까 아직 시행도 안 됐네. 그죠? 앞으로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그래서 이 정도로 해야 이제 지역과 직장조합의 설립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여기 아닌 게 지금까지도 이 숫자를 낸 게 아니고 요거를 지역과 직장의 서류로 보시는 거 요거예요. 숫자를 바꿔서 낸 게 아니고 여기서 내가서 틀리게 했지. 자, 우리가 지역과 직장은 제가 내 집 마련해서 공통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건설할 땅을. 하여튼 이게 사기가 그렇게 많아. 지역과 직장이. 사기역이 많아.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조합에 가입해서 조합 측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 주택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이게 싸거든요. 싸서 여기 들어가지만 함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 올해도 대폭 개정되겠다. 여기랑 관련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아예 없애버리면 그냥 편할 텐데. 자꾸 이걸 유지하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사기를 방지하는 규정이 자꾸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여기도 80% 이상 사용권은 15% 이상도 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혀 땅에 대한 권리가 없다라면은 진정서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지. 땅도 없는 사람이 얘네 모집해갖고서 돈 내라고 해서 조합원에게 돈 받아갖고 그냥 도망가는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 정도는 돼야 인가를 내주겠다. 근데 여기는 땅에 대한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세수를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은 건설 파트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땅에 건설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단지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땅에 대한 권한은 제로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갈 리가 없지 여기에는. 그럼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디귿번에 리문드린 조합의 이 산림과 제조재료인데 A번, 2번 지역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건 동일한데 여기만 따로 있는 게 FG번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까? F번이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이에요.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게 우리가 이 숫자를 직접 바꾸지는 않고 이 숫자를 여기에 대한 서류를 지역과 직장에서 물을 때 물으면 틀린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만 지금까지 냈는데 아니 이건 기존 소유자 중에서 조합 만들 때니까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동의 있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가동의를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아예 그냥 시험에도 잘 냈었죠? 거기도 소유자가 가입하는 거 소유자에서 인가동의 있잖아요. 도시개발조합에서는 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정비조합에서는 4321 막 4343 했던 동의. 여기서도 그 동의가 필요하죠. 똑같은 소유자가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존에 공동주택이 있는 것이 아까 새건 안 되고 조금 지나야만 된다 그랬죠? 그 서류도 여기만 들어가는 거지. 그게 F1 지번이에요. 꼭 숫자를 기억 못 하더라도. 자, F1 보시면 다음에 결이 이게 이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거든요. 이게 설립인가 동의죠. 따지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은 단지 전체 3분의 2 소유자 의결권 따로 3분의 2 동별로는 과반수 나번초면 동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조합 만든다면 동의 3분의 2 기본적으로 3분의 2가 유지하고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번 같은 경우는 다음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이 아까 10년이 지나야 된다 그랬고 증축형이면 15년이 지나야 된다 그랬죠. 그걸 증명하는 서류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별해 두시고. 그리고 설립신고가 유일하게 하나 나오잖아요. 반드시 국민주택을 본인이 건설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게서 가입하는 직장조합입니다. 이게 유일한 신고고 이거 예전에 주택받기 어렵던 시절에 공고사업할 때 나왔던 얘기라 옛날 거예요. 옛날 제도입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 요 말 들어갔을 때만 유일한 신고예요. 요 말 빠지면 인가고 직장조합 중에서는 둘러봐주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나오는 얘기 총회 출석, 여기에 나오는 얘기 총회 직접 출석 정소수가 나오는데 조합 총회 열 때. 다른 얘기는 여기서 없고 직접 출석 정소수. 이게 정비법이랑 비슷한 얘기잖아. 원칙은 10%, 예외 20%. 특별한 얘기 있으면 중요한 것 포함해서 특별한 얘기 있으면 20%. 다른 얘기 없으면 10%. 정비법과 비슷하게. 그래서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10%가 직접 출석 원칙인데 다만 창립총회나 여러 가지 영으로 정하는 사회에서 괄호 속에 수많은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특수한 얘기 있으면 20% 이상이 직접 출석. 이런 식으로 원칙은 10%, 예외 20% 됐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 얘기도 여기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과 직장에서만 그것도 우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은 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역과 직장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과 직장 조합이지 기본적으로 이런 수를 하기 전에 이것은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라면 리모델링으로 바꿔서 틀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 만들어진 때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이 예정세대수에서 괄호수 얘기는 임대주택은 제외하겠다는 얘기고 분양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역과 직장의 조합은 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 리모델링 하면 기본적으로 틀리고, 이게 조합은 수얘기인데 조합은 수얘기에는 글쎄 앞에서 개발조합, 정비조합이나 여기 리모델링 조합처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수 제한할 필요가 없고, 새로 모집하는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조합은 수얘기인데,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은 되되 50% 이상은 되되 그 수가 너무 작아도 안 돼서 20명 이상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지문에 여러 번 나왔죠. 지문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왜 지역과 직장에서만 얘기하느냐? 조합택을 글쎄 여기서는 지역과 직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해서 했기 때문에 조합택을 건설해서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건설해서 공급받습니다.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하면 이게 조합주택 아닙니까? 조합주택을 건설해서 요거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당연히 조합주택이니까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 주고 남은 것을 일반 공급을 합니다. 일반 공급을 해요. 조합원 수얘기 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 일반에게 공급하는 게 있어야 여기 분양대금 갖고 이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만큼 조합은 내야 될 부담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일반 분양도 이게 싼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합주택이지 일반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작으면 안 돼요. 같거나 많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기본적인 조합주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건설 예정 수의 50% 이상은 반 이상은 된다는 숫자는 그래서 나온 거고, 이것도 바꿔내지겠단 말이에요. 50% 이상. 그리고 이 50% 이상인 게 올해 들어간 얘기는 이것이 어느 때 내내 조합 만든 때로부터,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조합주택의 그 사용검사일까지, 사용검사 받고 쓰는데 그때까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명 이상은 첫 출발할 때는 너무 작으면 되니까 동시에 20명 이상은 된다, 같이 될 일이고, 아까 사용검사일까지 50% 이상 자격을 유지한다는 건 여기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50% 미만이 되면 충원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만이 되면 충원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거래가 연결되는 것이고, 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도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건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리모델링은.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 지역과 직장에서만. 또 넘겨보시면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수의 자격은 역시 이 둘이 비슷해요. 이 둘이 비슷하고, 제가 직장은 둘 나눠보라 그랬고 요거랑 다르죠. 지역과 직장의 설립인가 대상의 서로, 왜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주로 집 없는 사람이, 초기에는 집 없는 사람만, 지금은 85주택 이하 한 채까지 가능합니다. 오래된 그 서민용인 주택 같은 경우 오래됐을 때 여기 가입해서 새 주택 받고 처분할 수 있게끔 교체용으로, 예를 들어. 자, 요것도 요 지역과 직장에서 보세요. 5번에 조합원의 자격에서 지역조합부터 먼저 보시면 기억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 붙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가지려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그때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주택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내내, 그 기간 동안 내내 세대원 전원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원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에 하나여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가입합니다. 세대주 중에서 무주택 또는 85주택 한 채까지 가능한데,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조합주택 입주 가능까지 내내 이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요것 외에 니은번은 지역에만 있는 얘기인데요. 그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 지역에 신출 내기는 안 된다. 최소 그 지역에 6월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운 사람이 가능하고, 디귿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본인이 됐든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는 원래 같이 보기 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같은 이나 다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그러니까 이 조합원 지위를 이중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는 원래 본인과 같이 쳐주니까 본인이든 배우자든 다른 조합의 다른 지역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보시고, 제가 요약할 때는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라. 예? 뭐 이중으로 자꾸 하면 안 되잖아. 자, 직장조합 보세요. 직장. 기억번의 위 1의 기억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지역과 똑같아요. 그런데 단 설립 신고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되어 있다.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과 직장에서 같다는 얘기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같다는 얘기는 설립 인가 대상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무주택자는 85주택 한 채. 설립 신고 대상이 옛날 직장 조합만큼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 무주택자만 하나다. 보통 인가 대상에서 옛날에 무주택자만 됐었거든요. 나중에 85주택 한 채를 나중에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거 신고 대상이 직장 조합 무주택자만 하나는 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요. 디귿번호는 뭐 똑같은 얘기고 아까 이중으로는 안 된다. 자, 3번의 리무드니 조합 보세요. 사업 승인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자, 우리 단독은 가입할 수 없다 그랬고 제가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사업 승인 받아 지었다. 주택법에 따라 지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시에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단지 내에 있는 복리시설이 있다. 원래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가입을 시켜야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귿번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법의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따라 지었는데 건축법에 따라 지었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가입을 시켜줘요. 그리고 여기도 괄호 속에 해당 건축의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시설 소유자도 주택 아니지만 가입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주상복합일 때잖아. 주상복합이다. 그러면은 상가 소유자도 가입을 시켜야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건물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느낌 잡아서. 그리고 6번의 조합의 탈퇴와 비용 환급 얘기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탈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그냥 계속 조합식 짓지도 못하고 근데 탈퇴도 못하고 지금 탈퇴할 수 있고 그 대신 탈퇴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냈던 비용의 환급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여러 가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요. 이번에 탈퇴한 조합원은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탈퇴한 조합원 속에는 제명된 조합원도 포함이에요. 제명됐더라도 조합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냈던 비용은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탈퇴나 비용 환급 가능하다 이런 거. 그리고 교체 신규 가입도 좀 특수한 얘기인데 1번 지역과 직장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설립인가 받고 나서는 교체 신규 가입 안 된다. 지역과 직장에서만 신규 가입 안 된다는 거예요. 교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왜 특수하냐? 다른 조합에서는 예를 들어 개발조합, 정비조합 등에서도 원래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는 지휘전 됩니다. 원래 새로운 소유자에게 조합원이 돼요. 안 되는 게 예외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칙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바로 아까 공급할 때 나오는 공급자 교란금지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는 여기서는 지역과 직장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지은 주택을 공급받으신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그래요. 리모델링은 공급받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과 직장조합은 그 공급자 교란금지에 걸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립인가 받은 후에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교체나 신규 가입 못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한 예외,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 사로 결혼이 발생하여 충원할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 되니까 교체 신규 가입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조합원이 사망했음 상속인에게 처절로 가야 됩니다. 사망하면 무조건 가능하고 사망과 비슷한 무자격 졸업하면 돼요. 자격 상실이다. 자격 상실에도 충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번은 조합원이 탈퇴 등으로 인해서 라번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예정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세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탈퇴든 예정수가 변경됐든 둘 다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은 50% 이상은 유지가 아까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충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20명 미만이 됐다고 해서 충원 못합니다. 최소 50% 이상만 유지가 되면 되기 때문에 50% 미만이 되지만 충원이 가능하지. 20명 미만은 충원 사유.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사유예요. 그거는. 그리고 마번에 사업승인 이후라면 입자로 세 번째 줄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등호 변경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자마자는 안 되지만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사업 승인까지 통과했다면 이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양도가 돼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거 없어. 유리해. 사업 승인 이후에는 양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투기과세 전매가 금지되면 전매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예외가 또 붙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때도 이 사유보다도 오히려 더 잘 낸 게 동그라미 2번인데 이 변경될 때 변경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충원되는 자, 교체되는 자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안 되거든요.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조합원도 아까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자격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교체 신규 가입 당시가 아니고 다만 상속받는 자는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속은 저절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상속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8번에 보시면은 조합은 그런 사업주체로서 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1번 내용이에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서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때로부터 2년 내 사업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사업 승인 신청 시기입니다. 사업주로 사업 승인 신청해야 돼. 만약에 사업 승인에도 괄호 속에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리모델링이라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부분은 사업 승인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리모델링은 사업 승인이 아니기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 허가든 사업 승인이든 2년 내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 자체를 2년 내에 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 2년이 들어가고 135 아닌 거 2년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2번은 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등록사업자 땅을 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저 공동으로 할 때 땅은 등록사업자 땅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주택조합이 내야 되잖아. 그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그래서 등록사 땅을 쓰면 안 되는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런 것은 뭐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지만 아이고 참 할 거 많죠. 그죠? 아예 3번도 그냥 본인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자가 사업하면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 끼쳤으면 배상 책임 당연히 있는 거 당연하죠. 뭐. 자, 4번의 조합원의 우선 공급은 역시 지역과 직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택조합에는 그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잖아. 그럼 지역과 직장 얘기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공급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이런 얘기들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우선 공급도.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라서 주택조합이 일정한 자에게 전문가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넘기세요. 별거 아니고 넘기세요. 볼 거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도 굳이 하나 본다라면 동그라미 3번 정도만 보시든지 넘기자고 190번째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다른 것은 주택조합이 전문가 등에게 맡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동그라미 3번처럼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의 발기는 위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맡길 수 있는 업무 중에서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자금의 보관 업무만큼은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만 돼요. 의무적으로. 이것도 신설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택조합에서 양이 참 많아진 게 올해 신설된 게 많아서 그런데 이게 다 지역과 직장에서 주로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다 이게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보관 업무 요거 그래서 자금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 때문에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 일정한 법이 인정하는 신탁업자에 의무적으로 대행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신설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휴 아무리 신설해서도 4번은 됐고 예? 너무 자꾸 막 양이 늘어서 귀찮아 죽겠네 아주 10번에 1번 10번에 1번 이게 조합원 모집할 때 얘기입니다. 조합원 모집할 때 지역과 직장에서 조합원 모집할 때요. 리모델링은 모집하는 거 없어요. 있는 소유자 중에서 동의받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 새로운 사람 모집할 때이거든요. 지역과 직장 조합이 설립인가를 밖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시장의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해야 돼요. 옛날엔 신고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신고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신설되기를 그냥 신고 못해요.
대지의 50% 사용권을 확보해야지만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적어도 50%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내가 모집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공정하게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해 보면 일단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다음에 모집 신고를 하고 모집을 하겠죠, 그죠? 모집에서 아까 얘기했던 조합원 수가 되면은 충족이 되면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 신청해서는 50%에다가 이제 다시 80% 이상 사용권을 채우고 15% 이상 소유권 확보한 다음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는 나중에 조합이 공사하기 전까지 나머지를 채우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설립 신고 당시부터 50%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를 조합원은 모집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 지금. 그리고 공개 모집으로, 물론 이게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2번에 다만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이 생겨서 충원을 한다라면, 아니면 처음부터 미달서 재모집을 한다라면, 충원이 생기거나 재모집한다라면 처음 모집할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거, 자, 우리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의 그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그 발기인 같은 경우에 에이, 동그라미 3번은 됐어요. 3번 됐어요. 나는 고득 중에서 꼭 혹시나 해서 보겠다. 보세요. 그러면 권장은 안 해. 그러면 동그라미 4번의 조합에 대한 주택조합 가입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데, 글쎄, 이렇게 많이 보세요. 4번, 5번, 6번 이게 다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거. 글쎄, 이렇게 우리 부담만 늘려주지 말고 글쎄 이걸 없애면은 피해자도 아예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 이게. 내가 볼 땐 이래도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 사기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일단 보세요. 4번에 가볍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가입 신청자 두 사람은 가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분담금 이런 거, 자격기준 분담금 이런 거 다 여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무래도 훨씬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됐고 내용 됐고, 동그라미 5번의 설명으로 보시면 괜히 또 조합에 대한 가입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문다라면 조합원들이 이익을 해서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내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일일이 어떻게 다 봐. 동그라미 5번 설명 의무 나오죠? 설명 의무, 모집 주체는 가입계약서의 내용을, 이 가입계약서 내용을 신청자가 이해할 도록 설명을 잘해줘야 돼. 설명 잘해주고, 또 설명해주라 했는데 안 할까봐 2번에서 모집 주체는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까지 받아서 가입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주고 그 사본을 만들어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돼요. 이게 우리 건축고축에 나오는 135 중에 5년짜리 중에 하나가 설명하고 그 설명 내용에 대한 사본을 5년간 보관하라. 이게 5년짜리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이해했으면 서면으로 확인받아 5년간 보관하라. 그리고 또 넘겨보시면 임원의 결격사유 있고요.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12번에 2번도 퇴직 전에 이미 관여한 행위는 효력 잃지 않는다,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고, 겸직금지 다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13번 얘기 보시면 이렇게 신설된 게 많아. 13번의 조합의 해상과 관련해서, 자, 우리 법 순서대로는 뭐 이렇게 1번에 해산 여부 결정이 나오고 사업의 종결 여부가 2번에 나와 있어 이 순서로 했지만, 원래는 사업의 종결 여부부터 먼저 나오고, 이제 자 2번부터 볼 거예요. 한번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을 만들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 구성들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 사업의 종결 여부는 보통의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택조합 발기인이 모집 신고를 했으면 빨리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 신고가 수리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못 받았어요. 빨리 모집을 해서 조합원 수를 채운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합의 설립인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조합을 만들지도 못했으니까 이제는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전원총회를 통해서. 그럼 그 다음에 얘기는 동그라미 1번은 만들어진 주택조합이 만들어졌으면 빨리 사업 시행권을 따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승인을 3년 내에 못 받았을 때란 말이에요.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주택조합이 만들어진 때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만든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요게 135 중에 3년짜리 중에 하나로 배우셨잖아요. 가설로 상환하면은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3년 이렇게 했던 거. 요 3년짜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또 아까 배웠던 거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주택조합이 사업 승인 신청은 2년 내에 하라고 했고 그건 신청 얘기고 요거는 사업 승인을 신청이 아니고 행정청이 사업 승인 내준 거. 사업 승인을 2년 내에 신청을 했지만 3년일 때까지 못 받았다라면 그때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달라요. 자, 14번은 안 하고 진짜 이것까지는 뭐 안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오늘 뭐 사업 승인부터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 승인까지도 할 계획이었는데 조합에서 늘어난 것 때문에 참 많아진 것 같아 이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건축법에 대지 파트부터 있는데요. 대지에서는 일단 그 조경 얘기 중요한 것부터 조경은 대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조경을 해야 됩니다만 조경을 안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녹지나 비도시는 자연환경 훌륭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축사 조경이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조경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든지 가설 건축물 같은 건 당연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공장이다 그럼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작은 공장, 연면적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내 공장은 적용을 안 할 수 있고요. 물류시설이라고 하면 연면적 1,500 미만의 작은 물류시설이지만 주상에 설치할 때만큼은 적용을 다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 그리고 옥상 적용 면적 하더라도 옥상 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안의 적용 면적의 50%까지 산입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한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이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면적 분할 정도만 주상공록 기타에서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이 60제곱미터 공업지역 상업지역이 15야 150 녹지가 200 요 기준 면적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라면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객용 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나 업무시설 이런 것들을 어느 곳에 설치할 때 공개공지 적용을 받느냐 했을 때요. 공개공지는 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중에서는 그러나 전원주거는 빠져요. 양호한 주거환경 망칠까봐 빠지고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은 전부 다 공업지역에서는 주상에 관련된 준공업지역에서 설치할 때만 이때도 얼마나 그걸 확보하느냐 전체 대지 면적이 10%가 한도 10%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부분만큼 공경지로 확보했다 그러면 용적률과 보통 높이 제한을 그 1.2배까지 풀어준다 그랬고 주민들이랑 문화행사 판촉활동은 연간 60일 내에서 가능하다. 그 정도가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제한하면은 보통 높이 제한이 이제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인데 우리 가로구역별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높이를 통제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장만큼은 특별시 광역시 조례에 맡길 수도 있고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수한 높이 제한은 일조권 확보한 높이 제한은 일조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거권과 관련돼서만 논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에서 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준주거만 하더라도 상업 기능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요. 여기 에 지을 때도 원칙이 전국반으로부터 높이 제한이에요. 전국반의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9m 이하는 1.5m 이상 띄우고 9m를 넘는 분은 그 높이의 반 이상을 띄워야 되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안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 협정구역에서는 통합하는 그 대지 간에는 따질 일이 없어서 건축 협정구역에서 지을 때 아니면 전국광의 대지가 보호가치가 없는 즉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 아닌 곳이라면 적용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쪽에서 띄울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구역 등 새로 개발하는 곳이면 남측에서 띄울 수 있고요. 아니면 전국방위 대지에 대지 소유자 합의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전국방위 대지가 하천이나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면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 안 쓰니까 남쪽에서도 띄울 수 있다 그랬고,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면 확대 적용이지만 아무리 공동주택이라도 중심사업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곳을 전제로 합니다. 중심과 일반 상업을 제외한 곳에 지르는 거 전제로 해서 적용을 하는데, 적용하더라도 보통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 순수 2층 높이인 것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확보는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재료 파트를 살짝 했는데, 구조재료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과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거는 뭐 표준 설계에 따라 짓는 것은 제외가 되지만, 보통이라면 층수는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은 200 이상,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창고, 축사, 작물재배는 제외하지만, 그리고 주택이라면 단독과 공동주택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그거 외에는 뭐 건축의 높이는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요것도 있었고요. 굳이 한다면 승강기라면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만, 이 중에서 소방공무만 쓰는 비상용 승강기라면 높이 31m 초까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 2대 이상 설치한다 간격을 띄우라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피난에 이용하는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라, 고피 이렇게 했던 거. 그 정도. 그리고 범죄 예방 기준에 갖춰서 건축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이제 다가구 이상,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이면은 세대에 상관없이 범죄 예방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도 했었고요.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뭐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하는 거, 시도가 지정하는 거 살짝 제가 언급했는데, 국장이 만약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다 그러면은 국제행사라면 이제 국가가 국제행사를 하는 곳, 그 외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정책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 행복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국장이 지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도에서 지정하는 곳이면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곳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정비구역 같은데, 도시개발구역도 이제 국가가 하는 거 외에 예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개발제한구역부터 해서 보전산지, 뭐 첩도구역 이런 곳은 개발 막아야 되니까 아예 지정할 수 없는 곳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는 있지만 국방부 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다면 그 정도 얘기는 제가 살짝 해드렸고요. 건축협정이라면 여러 땅 사이를 대상으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건데, 건축협정 체결할 땐 전원동의로 체결해서 인가권자 인가를 받는 것이지만, 폐지할 때는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폐지할 수 있고 인가를 받는 겁니다. 물론 이미 그 특례를 정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면 20년이 지나야지만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이때 혜택을 받는 것은 어느 규정을 협정구역에 전부를 대해서 통합 적용하느냐, 건폐율 통합이에요. 용적률은 아니고, 건폐를 통합하게 되면 뭐 지하층이나 개인 하수처리선 당연히 통합이 되고요. 마을숲 조경, 마을 주차장, 부속 주차장 규정을 통합할 수 있고, 대제도로 공개까지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결합 건축하는 결합 건축에는 두 땅 사이에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두 땅 사이에 일이기 때문에 체결할 때도 폐지할 때도 다 두 사람 전원 합의로만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최소 용적률을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데 30년 지나야 이제 폐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한 건축에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행강제금 얘기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달라지는데, 중대한 위반, 건폐율 운전을 초과, 건축허나 신고 없이 건축했다. 이 경우는 약 시가 표준액의 제곱미터 시가 표준액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 비비를 곱한 금액, 건축허가를 위반했다 100%로 곱해주고, 용적률 초과 90%, 건폐율 초과 80%, 무신고 70%, 이게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타 위반이면 시가표준액 약 10%가 최대치가 되고요. 이 중에서 60 이하의 소형 주거용 건축물이다 그러면 나온 금액의 2분의 1까지 다시 감경을 해주고, 상습적 위반, 영리 목적의 위반이다 그러면 이제 100% 가중도 있습니다. 100% 가중. 그리고 1년에 2번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서는 각종 분쟁을 다 다룹니다. 관계자와 전문 기술자, 주민 간의 분쟁 다 됩니다만 허가권자의 분쟁은 아니다. 그 정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주택법에서 용어는 주택에서 일단 단독과 공동 나눌 때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에서는 단독, 다중, 다가구를 얘기하죠. 공간 아니다. 공동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지 기숙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국민주택이라면 공공사업체가 지었든 아니면은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자금을 지원받아 지었든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갖췄을 때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이야. 이게 국민주택이고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그러면은 토지를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주택을 지은 자가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택이나 법률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그리고 특수주택 중에 세대구 분양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공통점은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는 것과 실제 세대수 계산을 한 세대로 계산하는 건 둘의 공통점인데 건설형과 변경형을 구별해 보시면, 즉 사업 승인을 받아 새로 건설했다 그러면은 뭐 구분된 그 공간마다 욕실 부엌과 현관까지 별도로 설치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나중에 통합할 수 있도록 뭐 연결문 등을 설치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게 주차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다. 전용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변경형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는 게 변경형인데 좀 더 좁게 인정을 해요. 여기 사람은 여기만 있는 얘기가 기준세를 포함해요. 2세대 이하로 지어라 여기만 있는 얘기가 있고, 아까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 부엌은 똑같지만 구분 출입문만 별도로 설치하면 되고, 또 좁게 인정하는 게 여긴 세대수만 따져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단지 전체의 10분의 1 이하, 해당 통에서만 3분의 1이야. 요건 갖추는 거.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은 도시형 자투리탕 활용 300세대 미만, 혜택은 받되 300세대 미만, 도시형이라 도시지역에 건설하고 생활형이라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 걸 얘기하는데, 종류에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원룸형이라면은 아파트 연립 다세형에서 원룸형 요건을 가지고 아파트는 이 형태로만 50이야. 전용면적 50이야. 욕실 부엌 필수. 그리고 그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하는 거. 그 화장실과 그 왜 자꾸 거기 생각이 안 나. 보일러실을 제외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이게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하층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라면 연립과 다세형에 있어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성질을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 주택으로 쓰는 주택을 한 개층 더 져서 5개층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했고, 하나의 건축물 속에는 도시형과 일반주택 함께 지을 수 없고요. 도시형 중에서도 원룸형과 단지형 연립 다세는 같이 지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나 지을 수 있는 예외 2가지가 원룸형과 85를 넘는 주택 한 세대만큼을 함께 지을 수 있고, 준주거나 상업주택이라면 원룸형과 일반주택을 함께 지을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그 다음에 건설 의무와 관련해서는 각종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은 사업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이라면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쳐야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건강 친환경 주택,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건강 친환경 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때 지어야 되고요. 장수명 주택,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변성과 수리용성이 뛰어난 장수명 주택은 1000세대 이상일 때 최저 등급인 일반 등급 이상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준주택은 오노 닭이 4가지,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노 닭이.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다 그러면 내 집 마련 또는 둘 중에 하나라. 지역과 직장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거예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을 위해서고, 그리고 지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지도 생각하시는 거,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 안에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직장접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리모델링만 공동소유자가 가입하는 게 리모델링 조합인데, 그럼 주택단지라면 주택과 부대복리설이들은 일단의 땅을 주택단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고속도로, 철도, 철도동, 국도, 지방도로
분리된 땅은 별개 단지로 보는데요. 일반 도로라면 폭이 20m 이상 일반 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면 폭이 8m 이상의 예정 도로 분리된 것을 별개 단지로 본다는 거 주의하시고, 여기서도 부대 복리시설 구별하는 거, 부대 시설, 주택에 딸려 있어야 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복리시설은 있으면 편한 공동시설 중에서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그러니까 뭐 어린 놀이터나 다중 그 근린 생활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거, 경로당 같은 거, 노인정 이런 거, 이런 게 다 복리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이라면 단지 안에 있는 보다 중요한 기간시설, 도로, 뭐 상하수도, 전기통신, 지역난방시설, 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간선시설에 연결시키는 것이. 근데 가스와 통신, 지역난방시설만큼은 단지 안에 것을 포함한다, 그 얘기도 했었고, 공구라면 이제 하나의 단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 공구인데요. 뭐 사용감사등을 별도로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공구 안의 폭은 6m 이상은 돼야 되고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건설해야 되고요. 만약에 공공택지라면 여러 가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공공사업 다 해당돼요. 그런데 굳이 따지면은 우리 배웠던 도시발 사업이다 그러면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그것도 공공시행자가 그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 그 사업만 해당이 되지 환지 방식 아니고, 따라서 정비사업도 여기 공공택지에 들어가는 공공사업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면 노후억제나 기능 향상으로 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만 해야 돼. 우리 대수선 할 때는 최소 10년이 지나야 되고요. 증축형이라면 최소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전용면적이 30% 내에서 85면은 40% 내에서 증축하는 걸 얘기하고요. 공급은 별도로 하시고 전용면적만 가지고, 세대수를 증가하면 기존 세대수의 15% 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고, 만약에 수직 증축형으로 한다면은 기존 주수가 15층 이상이면 3계층, 14층까지는 2계층까지 가능하다. 그 정도 얘기. 사업주체 건설 사업체 파트는 등록과 비등록 구별하는 거. 등록이라고 하면은 연간 1년 동안에 단독은 20호 이상 지을 사람, 공동은 20세대 이상 지을 사람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이고요. 대지는 연간 10,000 이상 사업을 할 때 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누가? 민간인이. 그래서 공공사업체가 됐든 공익법인 포함한 공공사업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주택조합 고용자라 하더라도 민간이지만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큼은 등록직 일을 맡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고 혼자 할 때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업체라면은 토지 소유자는 등록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세대주 점검 리모델링 조합은 빠지지만 주택조합은 등록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자가 근로자재 건설할 때는 등록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였고, 공동으로 할 때는 전문가인 등록자가 시공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등록자가 아닌 자가 대지를 확보하라. 그 역할 분담까지 있었고요. 이제 주택조합을 했는데 주택조합이라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위해서 이제 구별하시는 원칙은 조합 만들 때 행정청의 설립인가는 다 받습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다 셋 다 설립인가 받는 건 맞아요. 시장, 은수구청의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 조합 중에서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조합 얘기가 들어가면 그것만 신고가 따로 나와요. 둘을 구별해서 보셔야 되고, 이렇게 보통의 지역과 직장은 법인이 아닌 게 설립인가만으로 성립이 됩니다만, 설립인가는 신고만으로 성립됩니다만, 리모델링 조합은 소유자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따로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건 리모델링 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과 직장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창립중에 회의록부터 시작으로 해서 조합원 명부 뭐 이런 것들은 다 공통된 얘기지만, 조합상 선출 동의서 이런 거 공통된 얘기지만, 지역과 직장에 있는 것이 땅의 취득에 관련된 거, 토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15% 이상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는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고, 리모델링은 없고,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에만 나오는 얘기는 동의요건, 단지 전체선 3분의 2, 동별 과반수, 동만 3분의 2 이런 설립인가 동의는 여기만 나오는 얘기고, 아까 10년, 15년이 경과수를 증명한 서류도 리모델링 조합에서만 있는 서류다. 이렇게 좀 구별을 하시는. 그 다음에 그 조합원 수에 대한 얘기도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수.
뭐 이때 조합원이 뭐 탈퇴할 수 있고 그때 비용 환급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수는 취업과 직장 같은 경우에만 건설 예정 세대주의 50% 이상, 이 50% 이상도 조합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이제 그 사용 검사까지 내내 50%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고 20명 이상을 동시에 갖추는 건 취업과 직장, 리모델링은 수지 안 합니다. 안 하고 조합원 자격도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지역과 직장이라면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지역은 6월 이상 거주권을 추가로 갖춰야 되고 직장조합수는 설립 신고 대상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만큼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안 되고 공동주택이라면 사업승인을 받아 지었던 건축법 따라 지었던 들어가고요. 복리시설 소유자 외에 그리고 주상복 거주주택 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합원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조합원 모집할 때 얘기도 지역과 직장 조합원으로 하면 모집 전에 조합원 자격 조합원 그 이전 얘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지역과 직장에서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공급서 교란 금지가 걸리기 때문에 교체나 신고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조합원 모집 승인을 따로 얻었다라든지 조합원이 사망했다, 자격 상실이다, 아니면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50% 미만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사업 승인 이후에 지위 이전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충원이 발생한 부분에서 충원할 수 있어요. 20명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도 새로 이제 충원될 때도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교체 신규 가입 당시 등이 아니고 기준 조합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 기준으로 기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도 상속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은 필요 없다라고 했고 만들어진 주택조합이라면 사업 승인 신청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2년 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지역과 직장과 우선 공급이 가능한 것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지역과 직장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할 때는 지금은 지역과 직장 조합원 모집할 때 적어도 땅에 대한 5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장거주소에 모집 신고라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뭐 탈퇴 등으로 해서 충원한다라든지 처음부터 미달돼서 재모집을 할 때는 이미 신고했으니까 신고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다하게 생긴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 그 조합의 그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을 맡겨야만 된다 그런 얘기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고 예를 들어 그 조합의 발기인 같은 경우에 그 모집 신고를 하고 나서 2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의 종결 여부를 판단하라 그런 것도 있었고 만들어진 조합이 3년 내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 새로 조합에 발기는 그 모집되는 자와 그 가입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 가입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을 다 해줘야 되고 설명 내용을 그 가입자가 이해했으면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서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 다음에는 뭐 임원의 계획서 이런 거 다 똑같죠. 계획서 다 비슷한데 뭐 임원 퇴직 전에 관여행위는 이미 뭐 유효하다 이런 것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것 중에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